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니까 한국에서 나온 지난해 말에 나온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10년 단위로 네. 이렇게 뭐 줄어드는 게 보면 네. 그 중국도 한때는 뭐 14%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에 14% 성장한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70년대 뭐 10%대 성장했다. 그다음에 뭐 7, 8% 성장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얼마나 자본이 증가했느냐. 그 설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얼마나 기술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R&D 투자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노동이 증가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노동은 줄어들고 이제는 요즘은 0. 몇 %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거기 소위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증가가 경제 성장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설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이걸 늘리는 거나 아니면은 R&D 투자해가지고 총요소 생산성, 총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설비 네. 투자를 두고 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지 않으면 무슨 2% 지금 2%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 그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9%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처럼 29% 정도 10% 정도 증가하면 적어도 3%포인트 마이너스 한다.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30년 중반 후반이에요. 그때 마이너스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그 GDP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 3요소 중에 노동은 이래저래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게 뭐냐 결국은 기술을 높이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집 짓는 데다 돈을 써버리면 가계부채를 늘려서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설비 투자 안 하고 기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계속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도 또 정부가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R&D 네. 투자잖아요. 네. 정부의 그 R&D 예산. 그것도 줄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너무 공감하고요, 교수님.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 네. 지금 3분의 2를 탈고한 상태인데 벌써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9월 달에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전망서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 투입을 늘리거나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확장적으로 재정을 더 편성해서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확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R&D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운용에 해당된다. 재정 운용을 조금 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정부 부채 얘기 말고 이제 꼬집어 주신 게 가계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10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가계 부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가계 부채를 제가 당시 2014, 15년쯤에 가계 부채를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아, 네. 저는 정말 가계 부채에 있어서 되게 자신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3년 동안 가계부채만 들여다봤으니 얼마나 디테일하게 봤을까요? 그렇게 보고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이게 터질 요인이다. 저도 터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부채도 터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집값 하락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터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집값 하락이라는 집값 하락보다는 이제 폭락이죠.
집값이 폭락하게 돼서 자산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주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보다 집값이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상환 안 하죠. 당연히 상환 안 하면 금융부실이 심각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것은 가계부채 규모보다 자산 표시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만큼 폭락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폭락할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제가 가계부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는 이게 집값이 폭락할 걸 전제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너무 많은 가정을 덧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 집값이 폭락하는 현상을 예견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주인공은 집값이 아니다. 더 취약차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더 취약 찾는 분 누구 뭘 얘기하시는 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랑 거의 비례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일으키느냐? 은행이에요. 1금융권. 물론 2금융권의 의존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부채 문제가 터질 것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연체율. 두 번째가 고정자산, 고정 이하,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체를 했어요. 그리고 연체 시작점으로부터 되게 오랫동안 연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연체 지속률. 그리고 연체를 3번 연속하면 이제 부실채권에 좀 거의 부합할 텐데 전체 가계부채 중에 부실채권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연체율이 심각하거나 혹은 은행권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심각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자영업자 대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명이 되고 그래서 취약차주라고 하죠.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그러니까 3가지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 등급인 사람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그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나는 그 영역도 역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의 성격이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22년에는 다시 고금리로 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당한 거예요. 원자재 값 다 오르니까. 근데 매출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임금 근로자들이 2천만 정도의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 지출을 안 합니다. 외식 소비를 안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밀키트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먹는 비중을 늘려요. 외식 비중을 낮추고 이런 움직임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고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 매출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우리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있지만 그 가계부채 중에 일부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있고요. 그 외에 자영업자 부채가 따로 있거든요. 자영업자 대출.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냥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터질 수 있다. 분명히 터질 수 있다. 그래서 터지도록 만드는 것은 가계부채인 거고 정부 부채는 경기를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몰고 오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일단 그 주택 가격이 지난 뭐 2017, 18년 이후에 네. 거의 한 3배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오르고 네. 지방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정책 실패 플러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 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제 집값이요. 네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그 집을 계속 사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게 한 가지고 네. 또 하나는 그래도 뭐 소득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큰 집 좋은 집 찾고 뭐 한 채 두 채 찾고 그러면 또 살 수 있는데 네. 그것마저도 0%대로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고 네. 세 번째는 결국 유동성 또 이제 금리 문제인데 그게 뭐 지금 잠깐 떨어질 것 같지만 옛날처럼 뭐 0%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그래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정책을 뭐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풀고 올해는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 뭐 이거 가지고 또 완화 폐지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지금 우리 스트레스 DSR 갖다가 뭐 2단계 7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거 갖다가 9월 1일로 늦추면서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집을 사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게 또 가계부채 계속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취약자주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취약차주예요 사실은. 굳이 뭐 엄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중채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또 더 가속화할 거다. 그분들이 결국은 뭐 그거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집을 그러면 그거 하나 뭐 빚내서 샀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기 많이 낳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해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터지기를 바라면서 제발 터져라 터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걸 오해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거고 터지게 자꾸 이렇게 미루면서 도리어 터질까 봐 지금 하는 정책이 네. 대부분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래서 하향 안정화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바람을 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GDP 대 80%까지 내리는 것이 그게 목표다.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한국은행 금리도 뭐 이걸 낮추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가만히 보면 뭐 그래 물가는 뭐 그 목표까지 다 내려갔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물가가 내려가도 저는 그 속에 보면 우리 공공 물가 이런 것이 공공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뭐 전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스값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억지로 사실 인상을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뭐 2% 초반이지 뭐 미국처럼 그런 거 정부가 전혀 규제 안 하면 사실은 2% 후반대죠. 뭐 똑같지 뭐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항상 통계 지표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 상태. 어쨌든 그래도 뭐 낮았다고 해요. 낮아도 우리가 금방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물가가 다시 이제 그렇게 튀어 오르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본 유출도 많이 되고 있고 환율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 그럼 시중에 금리가 더 낮아지네 그러니까 더 또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 더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또 집 사는 정책으로 가서 계속 옛날처럼 계속 집값을 띄워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을 거다. 도리어 점점 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점점 더 그 위태한 마치 시한폭탄을 자꾸 또 키우는 상황이 될까봐 이제 그걸 걱정을 하면서 자꾸 줄이자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말씀 주신 교수님의 그 고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터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 취약한 약한 고리일까를 이제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현순 교수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계부채는 이제 금리의 함수잖아요. 왜냐하면 소비는 가격의 함수이듯이 물론 소득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소비할 수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듯이 가계부채 규모를 통제하려면 사실은 금리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22년에는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었죠. 그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어요. 증가율이 줄은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가 잠깐 줄었었어요. 그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켠에는 이미 부채에 의존한 이런 뭐 청년층을 포함한 그런 취약차주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야기될 그 감당해야 될 이자 상환 부담 두 가지 문제로부터 또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은 진짜 지금 폐업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정말 진짜 사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께 너무나 힘든 과제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영업자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그 밖에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생각하셨을 때 금리를 가지고 이걸 통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 외에 다른 요소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24년 하반기 이 약한 고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견 마지막으로 일단 그 한국은행 입장에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사실은 이제 3.5%까지 올렸잖아요. 네. 미국의 연준은 그 5.5%까지 올릴 때 이제 그 금리 격차가 이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환율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외환보유고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미 뭐 그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200억 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저는 그 금리 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가 아니라 3.75나 4%까지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 지금 살짝 낮추거나 그러면 가계부채도 사람들이 더 일찍부터 더 키우지 않고 잘 조정도 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그렇게는 때가 안 하시죠. 늦었다. 그래서 네. 현 상태에서 급격하게 낮추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미 충분히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유럽에서도 뭐 22도 낮추고 뭐 스위스도 스웨덴도 뭐 캐나다 다 낮췄다는데 왜 우리는 못 낮춰?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죠. 거기는 또 그리고 실제 또 실물 경제도 굉장히 나빠요. 네. 그 유로 지역 올해 지금 경제 성장이 0.8%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2.6% 한다고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까지 하고 경기 좋다고 그러면서 경기 나쁘다고 도리어 낮추라고 계속 요구할 수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외화 유출도 이거 외국 자본 유출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도 당연히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어려운 거 알죠. 그렇지만 그거는 미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2차 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뭐 7월에서 뭐 9월로 이렇게 옮기면서 가계부채를 또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책은 정말 정책적 하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유를 뭘 대냐면 부동산 PF 구조조정하는데 뭐 이걸 더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상공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주려고 한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그게 진짜 목표라면 소상공인이 빌리는 대출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DSR을 2개월 연장을 하면 되죠. 왜 전체를 다 연장을 해가지고 집값을 띄우는 정책으로 가냐고요. 제 말씀은 이게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정책이 있고요. 미시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소상공인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그럼 탁 낮춰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뭐 빈대 잡겠다고 추가상권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빈대 잡기 위해서 빈대약을 따로 국지적으로 뿌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통화 정책을 비해 비유를 합니다. 화분이 물이 부족한 화분도 있고 물이 넘치는 화분도 있는데 둘 다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없어요. 맞아요.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전반적으로 물이 넘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비를 더 주지는 말자. 다만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화분에게만 물조리기로 물을 주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비냐 물조리개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그 해당 계층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핀셋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통화 정책 기조는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을 좀 삼가도록 하겠고 1시간 반여 동안 네. 정말 열띤 토론 벌여주셔서 감사하고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좀 고루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다양한 시각을 좀 접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독자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수님의 시각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고맙습니다. 뭐 여러 채널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갑니다만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그 전 세계 뭐 중국, 미국 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이슈를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또 대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네.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평소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우리 제가 김광석 교수님 또 네. 그 채널에서 또 저도 네. 가끔 이제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는데 예. 오늘 정말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뭐 혹시 또 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또 금리를 뭐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저희 이제 경제학자로서 드린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화분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전체 경제라는 매크로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제4의 연구소 대표 또 이현은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이현은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포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예정된 미래 저자시니까 해당 안내 문구들 다 고정 댓글에 표시를 해 놓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